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금요일 밤부터 해서 계속해서 들으셨던 이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관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 위법 판결을 이제 내렸고 시장이 환호하는 쪽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더 플랜 B가 정교해졌다. 여러 가지 카드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또 환율 얘기도 지금은 좀 좁게 박스권에 있기는 한데 이런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되겠죠? 김준송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뵈니까 또, 또 여기서 색다른, 뵈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시간에 뵈니까 또 색다른 네. 느낌이 드는데 요즘 뭐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바쁘시죠?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네. 우리 유명한 두 MC 분들과 네. 그 교육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오. 한 20시간짜리. 어떤 내용이에요? 다양한 투자. 그러니까 오. 국내 주식 투자, 그다음에 뭐 부동산 투자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외환, 채권, 원자재 이런 거 다 하고 또 오. 투자하는 방법도 현물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제목은 선물 옵션에 관련돼 갖고 썼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그 방법일 뿐이고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거의 한 20시간 정도 편집된 거거든요. 내용 되게 재밌고 저보다는 우리 두 MC 분들이 진짜 대박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워낙에 뭐 잘하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투자를 네. 일단은 큰 주제로 해서 네. 동영상을 또 강의 영상을 찍으셨고 뭐 거의 제2, 제3의 전성기신 것 같아요.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딴 건 바쁜 거 없고요.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에서 네. 찍고 3프로에서 팔고 뭐 그런 거고 그 두 MC 분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끌어내셔가지고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 초반에 분위기 좀 풀어보고자 하는 다른 얘기지만 그 소위 지금도 물론 전성기시지만 이제 왕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전설의 뭔가 외환 트레이더 제가 이제 소문을 네. 많이 들었는데 네. 딜링룸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진짜 치열하게 이제 트레이딩을 네.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쭉 금융시장을 보셨을 때 네. 요즘에 나타나는 요 한국 시장이나 네.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의 어떤 시장의 이런 상황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보셨으니까 조망하시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외환 시장보다는 사실 주식 시장이 완전 대박이죠. 그동안 항상 주식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눌려 있고 뭐 PBR, PER 뭐 계산해 봐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고 거기에 중심에는 상법의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영자들이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에 대해서만 뭐 책임을 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서 거기 한 박자에다가 미국 주식이 좋아지고 그리고 AI 나면서 초창기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모자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쪽이 물리면서 지금 뭐 거의 작년 4월 대비 몇 프로 오른 겁니까? 한 150%? 2,000 뭐 300, 400이었는데 400이 5,800, 6,000대 가니까 네. 한 배 반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시에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더 갈 수 있죠. 지금도 뭐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바뀐 게 없으니까 계속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아시아가 금년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은 거의 뭐 주식시장 보합이지만 연초 대비 지금 아시아가 한 11% 정도 더 좋거든요. 일본도 한 13% 되고 뭐 홍콩도 좋고 대만도 16% 되고 또 1등은 우리입니다. 그쵸. 우리 38%뭐 39% 되니까 그러니까 참 오랜 기간 눌려 있던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폭발의 끝이 어딘지 모르죠.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끝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간다고 또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AI 쪽이 저런 식으로 잘 나가고 투자가 이어지고 AI가 그야말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반도체가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하루아침에 빌드업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붕어빵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 동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해줄 수 있다.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놀란 거죠. 다들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모르는 거고, 물론 이 시기에 주식이 없었다든가 뭐 매도를 하신 분들은 더 하실 거고, 그렇죠. 매도하신 분은 뭐 별로 없다고 보면은 이 시기에 주식, 특히 그 두 회사의 주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해필이면 한 1년 동안 안 들고 있으면 뭐라 그러나요? 포모가 진짜 올 수 있는 시장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여기서 냉정하게 봐서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 이제 코스피 이익의 뭐 95% 이상을 그 두 기업이 그럼요. 감당한다라고 그럼요. 하니까 진짜 반도체 투톱이 없으면 네. 좀 소외 당할 수도 있지만 뭐 사실은 AI 밸류체인 전반이 또 좋기도 해서 예. 네,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네. 최종 판결을 낸 거잖아요. 금요일 날 네. 저녁에 낸 건데 그렇죠. 그게 무슨 법인가요? 이름도 어렵죠. 국가 비상 경제 권한법이잖아요. 이게 IEEPA인데 예. 뭐 아이파 이렇게 부르는 데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네. 그거를 근거로 한 상호 관세가 불법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추가로 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펜타닐 관련된 수입에 관련된 무역 관세를 매긴 것도 불법이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환급해줘. 이 말은 안 했거든요. 거기에 그런 말은 네, 없다면서요. 그런 말은 없지만 환급은 또 안 해줘. 이런 말도 없으니까 이건 이제 다 소송으로 가는 거죠. 이게 소송으로 가니까 그야말로 긴 소송이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뭐 트럼프는 당연히 즉각 반발했고요. 뭐 욕도 한마디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시장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무리한 거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관세를 이렇게 전 세계에 난사한 게. 예, 그거보다도 이 법에 의해서 아. 국가 비상 상태니까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이건 조금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불법이라고 그럴까요? 위헌이 될 가능성을 사실 많이 알고 있었고, 트럼프도 그렇게 되면은 대체 법안이 있다 하고 줄줄이 얘기를 했었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많이 준비했고, 그래서 사실 시장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영향은 거의 없었고, 다만 조금 있다고 하면 뭐 이자율 한 2bp 올랐다가 뭐 다시 내려온 것 같으니까 별 의미 없고, 주식은 당일날은 환호해서 한 그래도 0.7% 정도 올랐다가 오늘 뭐 선물이, 퓨처스에서 네. 빠졌으니까 결국 똔똔이고, 그리고 환율이 조금 내렸습니다. 한 0.5%. 그런데 그건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결국은 시장이 조금 무리했으니까 이거는 되돌릴 거고, 트럼프는 뭐 계속해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만할 게 아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방법이 있느냐? 엄청 많아 보입니다. 뭐 대체 법안이 지금 한 5개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법이니까 잘 알 수는 없지만 대체 법안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만 한 가지 어저께부터의 특징은 템퍼럴리 잠깐이라도 이게 스톱되는 거잖아요. 스톱되고 지금 트럼프는 10% 관세는 금요일 날 바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 근데 15% 됐죠. 예, 또 토요일 날 이제 올려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네, 네. 5% 올리니까. 네. 근데 그건 아직 행정명령이 사인은 안 돼 있지만 결국 뭐 월요일 날 하겠죠. 오늘 저녁에. 뭔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15% 되고,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아시아는 조금 유리한 거 아닌가? 특히 인도하고 차이나가 좀 유리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에 비해서 한 10% 이상 좋거든요. 금년에만 해도.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자금이 약간 흘러내려올 단기적이라도 좀 있으니 아시아 주식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아시아 주식이 오늘 좋고요. 우리도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좋은 거고, 그리고 일본은 오늘 휴장이고, 그리고 오늘 홍콩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주식은 미국은 뭐 똔똔이지만 아시아 시장은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분위기 좀 있는 것 같고, 환율 쪽은 약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면 자금이 약간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달러는 조금 약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뭐 그 움직임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조금 적게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러면 반응을 봤을 때 네.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좀 뭐랄까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그럴 줄 알았어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미 어느 정도는 어느 예상했다. 정도는 왜 그 법을 갖고 사용한 게 사실은 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누구한테 허가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했지만 그게 뭐 국가 비상사태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예측이 됐었고 그렇지만 뭐 예스가 나올지 노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노 쪽으로 나오니까 큰 변화는 없지만 이제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불확실성은 확실히 증가된 거죠. 이제는 그렇게 상호 관세 아주 쉽게 못 매기고 굉장히 국가별, 그러니까 컨트리 스페시픽, 국가별로 특정 하나씩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섹터별로 하나씩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실제로 이런 조사하는 국가들도 이제 있을 거고.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벌써 그 미국 정부에서는 그 유럽이나 일본한테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합의한 내용들, 뭐 사실 합의한 것도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매긴 거지만 뭐 투자 합의한 약속도 뭐 하고. 투자 네, 약속이라든가 네.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분간 그냥 언어해달라,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해달라. 우리가 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 법을 적용하는 법을 바꿔가지고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게 뭐 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어레인지먼트를 할 때까지 이제까지 했던 거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사실 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그대로 좀 할 것 같은 예.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본하고 네. 유럽은 네. 아무래도 미국하고 네. 그렇게 뭐 척질 일도 네. 없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합의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예전에 합의했던 그런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뭐 없었던 일로 하고 새로 한번 해보실까?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률이 좀 이상해서 위헌이 될 수 있었다는 거를 몰랐던 것도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 야 일단 우리가 합의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에서 했으니까 일본은 일단 뭐 일본 지금 분위기는 뭐 그냥 뭐 알았어 기다려 볼게 이런 식인 것 같고 대미 투자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유럽은 비준을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비준을 잠깐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스톱은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 법에 의한 뭐 이런 거를 비준해 줘야 되는데 이 법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글쎄 일단 홀드를 해줄게. 그 대신 뭐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줘. 이제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은 좀 상당히 호의적으로 기다려주는 분위기. 그 호의적이라는 게 뭐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고 유럽과 일본은 조금 더 쉬운데 이제 나머지 이머징 마켓들은 좀 헷갈리는 대목이 있는 거죠. 굉장히 특이하게들 해놨으니까. 그런데 인도하고 중국은 일단은 템포럴리는 좀 좋은 게 아니냐. 아시아는 뭐 조금씩 내려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주식시장 반응에서도 조금 뭐 전강 후약이었고 그렇죠. 뭐 미국 나스닥 보면서 조금 또 후반에 약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불안함이 전혀 없지는 않은 그럼요. 것 좀 같아요. 시끄러지고 그다음에 새롭게 또 내고를 해야 네. 되니까 이거 한번 네. 보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그 브룸버그에 나온 거 제가 그대로 가져온 네. 거고요. 이렇게 잘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그 IEPA 그거 말고 이런 섹션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섹션이라는 게 우리로 하면은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다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세 개 있잖아요. 요거는 같은 법이고 이거는 뭐 70년대 법이고 제일 앞에 거는 60년대 법이고 제일 아래 거는 1930년대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다 있는데 법 이름 지금 써 있지도 않아요. 워낙 유명한 조항들이니까. 그래서 조항만 보면은 지금 5개거든요. 쓸 수 저희 있는 게. 보면은 근데 네. 뭐 다 이제 보면은
제일 밑에 338조가 보면은 50%로 돼 있고요. 요거를요. 그렇죠. 우리가 네. 번역본이 있습니다. 아하. 번역본. 뭘까요? 이거 조금 그대로 번역한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번역 깨끗하진 네. 않지만 네. 지금 조가 5개인데 네. 지금 트럼프가 하자마자 한 게 이 국제수지 문제 이걸로 그렇죠. 10%를 때렸다가 15%까지 되네. 원래 알고는 있었겠죠. 맞아요. 어쨌든 15%를 때리고 이거를 보면은 음. 조사 기관이 필요하냐면 아니오거든요. 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당장 할 수 있는 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오니까. 그래서 일단 15% 때렸고 보시면 관세 부과 사유가 국제수지 문제잖아요. 네. 이거는 맞잖아요. 미국 국제수지가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거고 미 상거래에 대한 차별. 와 이것도 조사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뭐 차별이라는 걸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일단 쓰지 않고 이걸 쓴 거고 그리고 당장 내가 시작하겠다 한 게 첫 번째와 세 번째거든요. 국가안보하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301조 슈퍼 301이라고 301조. 맨날 얘기하던 거요. 이거를 보면 요거 2개는 관세율 제한이 없어요.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특히 이 2개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러고 그리고 201조를 일단 제외하고 보면은 국가안보위협은 상무부가 하는 거고요. 조사를 해야 되고 이거는 무역대표부가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둘이서 시작을 했겠죠. 얼마나 제가 뭐 시간이 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처음부터 이걸로 했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하고 싶어서 그 IEPA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temporarily 지금부터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뭔가 좀 다르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있다. 지금 현행 미국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미국도 뭐 유권자가 있고 다 여야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트럼프가 미국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게 그 IEPA로 한 거는 뭐 없는 걸 한 거지만 지금 법으로도 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하듯이 잠깐 기다려봐. 내가 정리할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그냥 안어해줘. 그러니까 그대로 지켜줘. 그럼 내가 정리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국가가 나서서 잠깐 그거 옛날에 잘못된 얘기니까 그거 없었던 일로 하고 다 없었던 일로 하지. 이렇게 지금 버틸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뭐 특히 관계도 있고 관계도 하니까. 있고 그리고 뭐 중국과 인도마저도 뭐좀 그런 관계고 네, 또 네. 트럼프가 중국도 가잖아요. 3월 말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걸 뺏겼지는 않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 어떤 언서튼티가 좀 생기긴 한 거고 일본과 유럽을 제외한 중국, 인도 또 우리나라 이렇게 좀 이머징 마켓 쪽에 있는 쪽은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끄럽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약간 찝찝하긴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가 그 단기간에 이득을 본 게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또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찝찝함이 좀 있고 그런 게 좀 섞여서 있고 그래서 시장은 아직 제대로 어떻게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장 열리면 트럼프가 뭐 별소리 다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또 앞서서 클로징벨에서 살펴봤듯이 뭐 비트코인의 좀 급락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전강 후약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무역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38조 얘기도 나오고 슈퍼 301조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최대 50% 이거는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은 좀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거 네. 그냥 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법률적으로만 보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뭐 미국이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거고 상대방도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봐왔던 4, 5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 돼 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형태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법만 좀 바뀐 거니까 그동안에 비교적 무난하게 해결됐던 좀 OECD 국가들은 좀 편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좀 스페시픽하니까 좀 헷갈리는 대목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권한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와서 지금 연방 대법원이 이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반성을 해서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 행정부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부결될 것이라는 거를. 아니 네. 근데 그 법관들이라고 하나요? 그 네.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까지 우리가 따지면서 사실 이제 예측을 예. 일찍부터 좀 하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 9명 중에서 6명이 이제 위원이다 네. 했는데 6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수가 또 3명이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들긴 결국은 하더라고요. 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시장도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유럽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약간의 스페시픽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해결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그냥 그래도 예전하고 비슷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트럼프 그 행정부가 워낙 들쭉날쭉하고 동시에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신경질적으로 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 이런 거는 좀 살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굉장히 산업이 좀 집중돼 있잖아요. 반도체. 예, 2차 전지도 있지만 자동차. 반도체가 집중인데 네. 뭐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반도체를 갖고 시비를 건대든가 하면은 우리는 크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대미 협상은 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그리고 대미 투자에서 약간 양보를 한 거잖아요. 이 큰 틀이 또 흔들리는 건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 대미 투자 협상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좀 긍정적인 면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재협상이 가능할까? 또 퀘스천이지만 재협상을 하는 게 과연 유리할까? 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알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위헌 판결이 나서 또 이제 연쇄적으로 궁금증이 생겼던 게 그러면 관세 지금까지 냈던 건 돌려줘? 이제 이거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준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있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소송이 있다면 소송이 있을 수도 이제 있고. 있을 수 있고 소송을 하다가 소송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소송의 주체가 누군지도 헷갈리잖아요. 뭐 기업인지. 뭐 기업이 예 국가가 해도 되고 기업이 해도 될 것 같고 수입업자가 해도 되고 수출업자가 해도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거를 진행하는 게 지금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간이 될 수 뭐 있죠. 3년 5년이 걸리니까 그 전에 다른 게 되면 그쪽에서 완전히 지는 쪽으로 너무 어느 국가나 기업이 세게 나오면 또 거기다가 다른 이유를 대서 뭐 국가 간의 일이 이렇게까지 뭐 치사하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 내가 다 돌려받겠다고? 그럼 내가 새로 또 때릴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감안되기 때문에 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헷갈리는 대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냈던 돈을 다 돌려받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로이터 보도 보면은 환금 요구가 250조 원에 이를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동안 요 법에 의해서 네. 낸 게 170 빌리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조니까 정확하게 하면 250조 불법으로 걷었으니까 돌려줘야죠. 250조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그런 이유죠. 생각해 보면 야 그거 돌려달라고 그래서 다 받으면 다시 250조 또 때리면 그만이잖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무자르듯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연방 법원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환급을 해줘라. 그럼 내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환급을 해주지 마라. 그럼 환급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게 적당한 합의가 될 수 있는 거
뭐 그 정도는 그래도 음. 대부분이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다 시나리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로이터 보도처럼 뭐 250조 환급 요구가 있을 거야 하면 연결 지어지는 게 그럼 미국 재정으로까지 이제 불안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50조 환급을 해달라고 하는 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나 받는 것도 싫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는 있을 것인데. 그럼 그게 이제 금리의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부분이 궁금한 그게 거예요. 이제 길게 끊어지면서 네. 실제 중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길에 갈 어, 것이고 금리에 관련된 거는 결국은 지금 모든 것들이 금리로 좀 모여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환율은 뭐 달러원은 조금 스페시픽하게 우리나라 관련된 게 있고 달러 옌도 약간 있지만 글로벌 달러는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미국 이자율의 함수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이자율, 특히 10년짜리 미국 실질 이자율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사실 많은 사람의 지금 초점인데. 지금 수준이 한 4.1 미치는가요? 그렇죠. 4.07이었다가 네. 발표 나자마자 4.09가 됐다가 뭐 4.08 되고 사실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단순하게 그래도 EBP라도 올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뭐 EBP 오른 것 같고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한번 보면은 딱 그게 나오자마자 탁 올랐거든요. 결국 심리는 뭐냐면 야 그러면 관세가 없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관세가 없어지면 이게 관세가 없어지는 가만히 생각하면 재정 확대한 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뭐 돈 받는데 관세를 냈던 게 없어지니까 뭐 보조금 준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미국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타이트하다는 게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재정 확대 정책 쓰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 반대 효과거든요. 페드가 이자율을 커트할 거냐, 커트할 건 연장할 거냐, 두 개가 거의 같아요. 효과를 보면.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네 하고 서로 상쇄가 됐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국채 좀 발행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올랐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것도 상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시장 쪽으로 조금 돈이 넘어가겠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많이 상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미국 금리가 앞으로 지금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보는 게 좀 많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케빈 워시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는 상황인데 사실 뭐 청문회 네.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다 네. 의견을 뭐 이런 시장에 지금 기다림이 좀 있는 것도 같고 네. 물가, 노동, 지금 뭐 관세 이슈 여러 개를 좀 종합해 보면 금리 방향이 헷갈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헷갈리죠. 굉장히 네, 헷갈리는 네. 대목이고 우선 금리라고 얘기할 때 지금 중요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는 실질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하면 그냥 우리 연준의 기준금리 그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2년짜리는 기준금리의 예상치가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그렇지만 10년짜리 금리는 이제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는 3년짜리가 내려오면 10년짜리가 그냥 따라 내려오는데 미국은 뭐 생각하는 게 많은 거죠. 꼭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금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다 잊어버리고 가만히 지금 금리가 도대체 특히 10년짜리 금리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거 한 1년씩 하나 있어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그냥 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금리거든요. 10년짜리 금리. 25년 초에 4.8이었던 게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4.085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쭉 내려오다가 4% 근처에서부터 이제 뭔가 좀 막히고 있어요. 더 이상 잘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쪽 안 보이는 이쪽도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좀 멈추고 있는데 우선 금리를 여러 가지 10년짜리 금리를 볼 수 있지만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뭐니 해도 장기 실질 금리의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지.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 같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없을 것 같으면 금리가 내려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상황은 네. 지금 해보면 너무 헷갈리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국가별로 돈을 그렇게 풀어댄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엄청 풀어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풀 것 같아요. 미국도 풀고 일본도 풀고 유럽도 뭐 방위비에 뭐 어쩌고 풀고 우리나라도 풀고 전 세계가 다 풀고 있어요. 그다음에 금융은 이제 완화책을 그동안 엄청나게 썼어요. 그러면 돈 M2 같은 게 말도 안 되게 늘어났거든요. 통화량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살벌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일어나잖아요. 별로. 약간 높다고 하지만 이제 끈적끈적한 그렇죠. 정도로 유지가 그 되는 정도고 거죠. 중요한 건 사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AI인 것 같습니다. AI가 생산성을 낮춰주면 물건값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1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원자재가 100원이에요. 그런데 최종 거를 만들면 1,000원이에요. 뭐 만들어야 되니까 기술도 들어가고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1,000원이 되는데 AI가 생산성을 확 낮춰줘 버리면 100원이 1,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100원이 110원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전부 기계가 다 해. 사람 아무도 없어. 기계가 다 해. 물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실업이 돼가지고 뭐 배급제를 받든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이지만 극단적이지만 예를 들면 네네네. 이 1,000원짜리가 내려올 거라는 거죠. 가격이. 네. 그러면 그게 물가가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은 AI 생산성 향상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달려 있다. 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엄청난 돈이 풀렸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풀렸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정도면 엄청나지. 이거보다 어떻게 더 살살 가요. 엄청나게 풀어대고 있는데 그러면 한 나라만 풀었냐. 전 세계가 다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이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이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패스는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일방적으로 내려왔지만 지금 4% 미만으로 잘 못 내려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쉽게 끝나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있는 이유를 보면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조금 반대쪽 두 번째를 보면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간에 국채 금리잖아요. 그럼 뭐든지 수급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국채를 찍어대는데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이자율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 이슈가 첫 번째 이슈하고 조금 상충되게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국채금리 10년짜리 오르는 게 너무너무 싫겠죠. 그게 오르면 뭐 재정적자도 심하지만 뭐 경기 부양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하고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대목에는 진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제 생각에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AI입니다. AI 관련된 투자가 KPX가 지금 금년에만 700 빌리언이니까 7천억 불. 얼마입니까? 1,000조인가요? 1,000조 좀 넘는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60%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다들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오라클까지 이 5개가 지금 700 빌리언 정도 될 거라는 거잖아요. 작년보다 60% 늘었다는 거고 돈 쓰는 곳을 보면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반도체, 전력 이런 거거든요. 하이 스케일러 이런 식으로 하이퍼 스케일러 네. 돈을 스케일을 왕창 크게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다고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많은 돈을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전의 빅테크들은 돈을 어떻게 모았냐면 에코리 파이낸싱을 했죠. 우리 회사가 좋으니까 IPO를 하든지 유상증자를 하면 뭐 엄청 들어오잖아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 같으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아서 거의 그 데이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막 이자율 올라갈 때 빅테크는 이자율 올라가면 꼭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빅테크는 부채도 없는데 뭐 이자를 오르면 어때? 현금도 많고 더 좋은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네. 이젠 돈을 엄청 빌려야 돼요. 그 돈을 다 에코리 파이낸싱으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에코티 파이낸싱을 했다가는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뭐 난리 법석 날 거거든요. 결국은 뎃 파이낸싱 빌려야 된다는 거죠. 채권이나 은행에서.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면 채권으로 빌린다고 쳐보세요. 은행이 빌리면 은행이 은행채에서 또 빌리니까 그러면 국채도 많은데 미국 채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채권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정크본드여서 야 우리 국채하고 쟤네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가 발행을 하는데 어쨌든 발행하면 인기가 엄청 나잖아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채권 발행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우리나라 국채보다도 더 낮게도 거래되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비슷한 너무 양질의 채권이 나오면서 뭐 양질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그런데 믿음이 있는. 그런데 의미 있는 숫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 700 빌리언이면 국채 발행량에 비해서도 이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공급이 많아? 그러면 이자율이 뭐 일방적으로 내려가? 하는 거에 의심을 갖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고 네. 이자율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새 연준 의장이 뭐 더 내리고 트럼프가 생쇼를 해서 지금 3.75를 3.25 또는 3.0까지 만든다고 해도 그게 지금 2년짜리 국채에는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10년짜리 꼼짝도 안 하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4.0에서 4.2 또는 길게 봐도 4.3 그 레벨에서 지금 보시면 은근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짜리 그렇군요. 이자율이 일방적으로 많이 내려올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사람들은 정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있는 거 아니야? 생산성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다고? 야 그거 시간 좀 걸리는 거 아니야? 요즘 뭐 AI 발전 속도가 놀랍긴 하지만 야 그거 너무 다 되들어드는데 그거 진짜? 하는 의심이 좀 있고 거기다 결정타는 뭐니 해도 미국의 국채 발행량 그다음에 AI하고 연결된 게 갑자기 이 인간들이 뎃 파이낸싱을 하겠다고 설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 기준금리를 낮춰도 실질금리가 잘 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채금리, 뭐 AI 기업들 네. 이거 연결짓기가 네. 좀 예. 쉽진 않은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앞으로도 풀릴 거라고 네. 대표님은 이제 생각을 네. 하고 계시지만 인플레는 그것만큼은 지금 높아지지 않고 있는데 네. 그건 AI 생산성이 이미 진행된 거 그리고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이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4.1 밑에서 지금 움직이는 네. 것도 좀 영향이 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여기에는 AI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대규모 투자 네. 게다가 뭐 빚까지 내는 네. 회사채 네. 양질의 회사채 네. 이런 것까지 영향이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인플레에는 원자재도 엄청나게 영향을 네. 많이 주잖아요. 네. 특히 유가 네. 같은 경우가 네. 이것도 좀 연관 지어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원자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작년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제가 뭐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주식을 먼저 보면은요. 주식의 나스닥이요. 작년 4월에 트럼프가 이 팻말 들고 설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유, 뭐, 그때에 네. 대비해 보면은 이게 15,000 뭐 15,000, 17,500 이 정도 되니까 이거 지금 보면 한 50% 오른 거예요. 그렇죠? 대강 22,000이니까 뭐 잠깐 기분 좋게 보시면 이게 코스피거든요. 와, 뭐 멋집니다. 이거는 뭐 150% 올랐고 멋지네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코스피는 좀 약간 잊어버리면 50% 정도 올랐는데 금을 보시면요. 금을 보시면 같은 기간에 3,000이 채 안 됐어요. 2,500 보면 맞을 것 같거든요. 같은 기간 내인 거예요? 얘도 2배 됐어요. 5천. 예, 네. 예. 얘 2배 됐어요. 그러면 나스닥이 50% 오를 때 금 100% 오른 거예요. 그때 코스피는 150% 오른 거고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와 코스피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건 확실한데 그 트럼프 기대 들고 난리 쳤을 때가 딱 1년 전이에요. 엄청난 옛날 얘기 같죠? 그거 1년도 안 됐습니다. 4월. 네. 네.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면 크게 볼 때 미국 주식은 50% 올랐고 금은 100% 올랐어요. 그리고 한국 주식은 150% 올랐고 그리고 비트코인은요.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렸어요. 비트코인은 작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예, 반토막 그죠? 났고 그때보다 내렸고. 그래서 우선 제가 왜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냐면 네. 비트코인은 사실 총 마켓 캡이 뭐 애플 한 개밖에 안 돼요. 한 뭐 많이 올랐을 때도 뭐 4트릴리언 4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거의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향후에는 뭐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왜 하냐면 비트코인 보시면 비트코인 이렇게 내릴 때 금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비트코인 나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디지털 금? 디지털 금, 안전자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내리면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처음에 약간. 그러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잖아요. 금을 보면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전자산이라는 뜻은 뭔가 안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전한 건가? 위험자산. 대표적인 게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이트 포드하게 얘기하면 주식이 오르면 그냥 좀 가만히 많이는 안 올라도 좀 따라 오르고 혹시 주식이 빠지면 크게 오르고 자신 있게 좀 올라가지고 나를 좀 편하게 해줘. 이게 안전자산이잖아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달러화, 예전으로 하면은 뭐 예나, 그리고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은 아닌가 봐 하고 빠졌고 엔화도 아닌가 봐 빠졌고 사실 금을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주식하고의 코릴레이션이 반대로 나야 되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대요. 근데 지금은 같이 가죠. 그렇죠. 요즘 나스닥이 탁 올랐어요. 어느 날 3% 올랐어. 그러면 금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탁 보려고 보기 전에 딱 짠짜잔 하고 올랐을까 내릴까 보면 요즘 거의 올라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파생 상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는 요거는 조금 제 생각입니다. 아.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비트코인의 이게 오픈 인터레스트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에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산 사람 판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사고 뭐 홍하나 선생님은 팔면은 네. 그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 걸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겠죠? 네. 그리고 막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게 뚝 떨어져 있어요. 24년 초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어요. 그 관심이 어디로 갔냐면 제가 보기엔 금으로 갔어요. 그럼 제가 자료는 못 가져왔지만 금에 관련된 ETF가요. 같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결국은 비트코인이나 금이 둘 다 본질 가치가 없어요. 본질 가치라 하면
뭘 갖고 있어 갖고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본질 가치가 있나요? 있죠. 배당을 해주니까 뭔가 있어요. 원유를 갖고 있으면 본질 가치가 있나요? 있죠. 떼어가지고 연료를 만드니까. 근데 금을 가지고 있으면 좀 있긴 해요. 뭐 산업용. 그렇지만 산업용으로 볼 때 이게 1온스에 5,000불 하기에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가 별로 없고 비트코인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이 뭐예요? 무슨 금융자산이에요? 아니면 통화예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본질 가치가 있나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과 비트코인 둘 다 네. 공통점이 있어요. 희소해요. 많지가 않아.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앞으로도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원자재가 100원인데 지금은 완성품은 1,000원이에요. 그런 시절에서 완성품은 110원으로 내려가. 아니면 200원으로 내려가요. 심각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AI 생산성을 좋게 해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와중에 통화량이 늘어났어. 그러면 원자재 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된다는 거는 완제품 얘기지 희소성이 있는 원자재는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에 보는 게 아닌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을 1년 전부터 이미 해온 거고 그런 게 지금 금에 반영이 돼 있는 거라서 저보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만 될 것 같아요. 만 돼봐야 2배예요. 뭐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작년 4월에서 지금 2배 됐거든요. 그리고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20배 됐거든요. 예전에 금한돈에 5만 원이었어요. 우리 애들 금반지 할 때 5만 원이었어요. 지금 금한돈에 5만 원 100만 있었죠.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20배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원자재가 이 쌩 난리를 피우는 이후 특히 금과 은이 난리를 치는 이유를 보면 은은 반산업재 반 귀금속이거든요. 금은 뭐 90% 귀금속이고 비트코인하고 연결되면서 원자재 가격 중에 특히 본질적 가치가 없는 귀금속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면 원유는 예를 들면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까지 안 오르거든요. 원유를 보면 원유는 뭐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년의 수급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든 전문가들이 오바 공급이라 그래요. 그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겠죠. 오르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60 밑에서 이용 내려가고 있고 또 트럼프가 원유 가격 오르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그거 오르면 좀 대책이 없잖아요. 뭐 드릴 베이비 드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계속 밀어 내릴 거고. 네. 그러니까 원유는 귀금속하고는 달리 산업재니까 제가 원유 하나 그려온 것 같은데 원유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1년 동안. 별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네. 거고 오히려 약간 내렸다고 봐지는 거고 최근에 이거 오른 거는 지정학적인. 네. 네. 이란하고 시끄러지면서 그런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산업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거에서 오르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직접적으로 최종재에는 가지 않았지만 원자재에서는 야 이거 희소성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금속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산업재는 그 뒤를 이렇게 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군요. 불과 한 3, 4년 전의 움직임과 보면은 그러니까 외환, 이자율, 원자재, 주식 이 네 가지의 관계를 보면 3, 4년 전에 움직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그건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이 좀 달라졌다. 뭐, 다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거의 핵심은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AI 같아요. AI에 관련된 투자와 AI의 생산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해안? 그런 인사이트?
그게 이 관계를 이해하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AI 관련돼서 뭐 말들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가장 중심이 되고 먼저 움직이는 걸 딱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 뭐 이 네 가지 시장 있잖아요. 나스닥, 그다음에 달러, 외환, 그다음에 이자율, 뭐 원자재가 있다면 저보고 딱 하나만 먼저 고르라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이자율, 미국 10년짜리 실질 금리가 제일 먼저 경제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이 좀 따라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 은, 뭐 비트코인까지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제 이게 주식 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워낙에 크고 뭔가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가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이 크게 있는 그럼요. 걸 최근에 겪어요. 뭐 그럼요. 예를 들면 뭐 증거금을 올리는 이슈라든가 네. 마진콜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네. 이런 이슈가 빈번하게 요새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이 원자재 시장이 작았는데 이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돈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주식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양한 투자를 많이 얘기할 때 국내 투자가분들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 시장하고 크게 다른 점은 우리는 굉장히 주식을 많이 해요. 해외에는 그러니까 많이 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편중돼 있다.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시장 중에 네네. 개인들이 물론 한 가지 더 시장은 크레딧 시장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들이 하기 어렵다고 보면 네 가지 큰 시장이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엄청나게 주식에만 있고 해외에 있는 인간들은 조금 더 다양하게 채권도 하고 원자재도 하고 그런데 이 원자재 시장이 최근에 워낙 커졌어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거래가 요즘 사람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90% 이상이 기계가 하거든요. 알고리즘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고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도 많고 그럼 레버리지를 5배 해주는데 20%가 움직이면 빵이 되잖아요. 그럼 10% 정도만 움직이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다 뭐라 그러나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패 구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레벨들을 알고리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면 조금 밀고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시작한 그런 레버리지들이 지금 요즘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이런 건 쌩 난리 굿입니다. 그런 쪽을 보면은 결국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데에는 그쪽에 관심이 높아진 거고 시장이 좀 방향을 잡겠지만 금이나 이쪽은 금이나 원유, 은 이런 거는 특징이 현물 거래가 바이 데피니션 없어요. 금을 금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유를 드럼통에 싸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네. 선물이나 파생상품 하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하는 것도 뭐 10배? 20배?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러워요. 주식만 해도 아무래도 현물을 많이 하는데 원자재, 채권도 기본 단위가 100억, 1000만 불이거든요. 외환도 1000만 불이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파생상품을 더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레버리지에 대한 그 반감도 좀 적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기계들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을 키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의 움직임이 주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주식을 할 때 요즘 국장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슈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좀 다양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볼 때 예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원자재 시장을 좀 보긴 봐야 돼요. 옛날엔 주식이 움직이면 얘는 따라 움직이는 저 밑에 애들이었는데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어른들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인터랙션이라고 그럴까? 서로 간에 주는 영향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거에 대한 이해가 네.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저분 전공이 뭐예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뭐 이런 분이 그럴 계셨는데 리는 없고요. 저는 그냥 트레이딩 오래 한 거죠. 외환 쪽에 사실은 더 이제 전문가신데 오늘 진짜 다양한 인사이트 들려주셨는데 시간이 그래서 그 인사이트 듣느라고 외환 얘기를 정작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달러원이 뭐 1,500원 얘기하다가 지금 그래도 많이 네. 안정화로 달러 되고 시장 있는데 간단하게 네. 얘기하면 네. 뭐 1,480원에서 1,430원에서 그냥 위아래 딱 막혀 있고요. 그러게요. 위로는 한국은행, 음. 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 음. 그리고 한국은행의 실제 매도 개입이 있고 아래쪽에는 펀더멘탈이 있어요. 펀더멘탈이라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달러가 좀 모자라는 거 아니야? 개인들은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정부까지 2천억 불 걸려 들어가지고 1년에 200억 불씩 뺏기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수급은 좋은 편입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저렇게 벌어대고 있는데 나쁠 리가 없는데 앞으로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라고 할까요? 우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거든요. 1,430원, 1,480원이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걸 아래로 낮추려고 했지만 그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실패했어요. 제대로 된 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해외 투자 국내로 가져오면 양도세 면제해 준다는 거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들도 거의 실효성은 없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너무 확실해가지고 쭉쭉 밀어내는 게 있고 한국은행은 실제로 팔아주고 근데 아래쪽은 또 그런 수요가 있어서 굉장히 좁은 레인지고 네. 30원, 80원은 좀 넓게 봤고요. 사실은 40원, 60원? 이 정도로 좁게. 네. 굉장히 좁게 상당 기간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외환까지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은 김준송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잠깐 안내 말씀만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라이브에서 이 5월에 떠나는 유라시아 원정 날씨 한창 좋을 때 떠난 유라시아 원정대 2차 모집 오픈했다는 소식 알려드렸는데 이게 오픈 1시간 만에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좀 문의가 많다 그래서 좀 안내 말씀드리면 진짜 뜨거운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3차 모집도 진행해달라 이런 문의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2차 모집도 사실 어렵게 조율한 일정이라서 아직은 정확한 일정은 추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빠르게 또 다음 투어도 준비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클로징 벨부터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뒤이어서 오늘 이재규 차장님과 함께하는 또 개인 방송 예정돼 있으니까 많이 또 봐주시길 바랄게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